나를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길 바란다. 나는 내 딸과 사위, 그리고 한때 나를 가장 친한 친구라 불렀던 손녀를 위해 마지막 선물로 제주도 여행 경비 전부를 지불했다. 우리는 제주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는 낯선 호텔 방에서 혼자 눈을 떴다. 지갑도, 신분증도, 아무것도 없었다. 덩그러니 놓인 쪽지 한 장만이 나를 반겼다. 이 여자는 아무것도 가질 자격이 없어. 저기 버려둬. 나는 사흘 밤낮을 기차역 바닥에서 웅크려 잠을 잤고 딱딱한 크래커와 유통기한이 지난 게 사료로 허기를 채웠다. 끔찍한 사흘간의 침묵. 하지만 그들이 잊은 것이 하나 있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의 명의는 여전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그들이 흥청망청 쓰는 돈의 출처가 바로 나라는 사실에.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현관문 자물쇠를 바꿨고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다. 이제 버려진 쪽은 그들이다. 한때 자신들의 보금자리라 불렀던 그 집 문 앞에서 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처음 감지한 것은 손님방을 보았을 때였다. 아들 민준이 내 여행 가방을 침대 옆에 내려놓는 동안 나는 목발에 몸을 기댄 채 방 안을 둘러보았다. 침대 시트는 누군가 마지막으로 잠을 잤던 그 모습 그대로 구겨져 있었고 창문 위쪽 구석에는 몇 주 동안 방치된 듯한 물 얼룩이 선명했다. 방 안에서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며느리 유나의 싸구려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뒤섞여 코를 찔렀다. 민주는 내 눈을 마주치지 않고 중얼거렸다. 엄마, 방이 좀 어수선해서 미안해. 유나가 엄마 오시기 전에 싹 정리하려고 했는데, 알잖아. 걔가 일 때문에 워낙 바빠서. 그래, 나는 알고 있었다. 지난 35년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하며 나는 사람들이 무심코 남기는 신호들을 읽는 법을 터득했다. 반쯤 준비된 이 방은 부주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무관심이었다.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방금 무릎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퇴원한 참이었고 앞으로 3개월간의 회복기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든 이곳에서 벗어내야만 했다. 괜찮아, 아들. 거짓말을 했다. 그냥 좀 쉬고 싶구나. 민주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문지방에 서서 여전히 내 시선을 피했다. 한때 방과 후면 매일 내 품에 달려와 안기던 내 아들이 이제는 이 방에서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였다. 유나가 저녁 준비하면서 곧 와서 볼 거야. 그가 잠시 머뭇거렸다. 아, 엄마. 우리가 고용했던 간병인 말이야.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분에게 무슨 일 있니?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만둬야 했대. 하지만 걱정 마. 유나랑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옛날처럼 말이야. 옛날. 그가 8살 때 열이 펄펄 끓는 그를 밤새 간호했던 건 나였지. 지금처럼 내가 65세의 노인이 되어 도움 없이는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물론이지.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을까? 그가 나간 후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앞으로 몇 달간 내 집이 될 이 방을 둘러보았다. 35년간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도왔는데 이제는 정작 내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신세가 되었다. 이 아이러니가 씁쓸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프게 다가왔다.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지기 전에 겨우 몇 가지 기본적인 짐을 풀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진통제는 안방 화장실에 있었고 6시간마다 식사와 함께 복용해야 했다. 유나는 자기가 시간을 챙겨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날 밤 나는 기다렸다. 부엌에서 유나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접시와 수저 놓는 소리, 전자레인지가 삐 소리를 내며 작동을 멈추는 소리. 무언가 맛있는 냄새가 났다. 아마도 갈비찜일까?
아침에 병원에서 먹은 멀건죽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한 내 위가 요동쳤다. 시간은 7시 30분을 지나 8시가 되었다. 마침내 8시 15분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유나의 목소리는 억지로 쥐어짜낸 듯 명랑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그녀는 작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쟁반 위에는 딱딱하게 식은 햇반 한 덩이와 멀겋게 물을 탄 듯한 된장찌개, 그리고 물 한 잔이 전부였다. 진통제는 보이지 않았다. 고맙다, 얘야. 나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혹시 내 약도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식사랑 같이 먹어야 한다고 해서. 유나는 미소로 감추려 했지만 얼굴에 스치는 찰나의 찡그림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아, 물론이죠. 깜빡할 뻔했네요. 민준 씨랑 저랑 막저녁을 끝내서요.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녀는 5분 뒤에 약을 들고 돌아왔지만 그때는 이미 그 보잘것없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다. 의사 선생님은 빈속에 약을 먹으면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다. 나는 그 사실을 유나에게 설명했다. 그럼 밥을 좀 더 드시지 그러셨어요.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처럼 말했다. 속이 안 좋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욱신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나는 내가 평가했던 수많은 가정들을 떠올렸다. 방임이 징후는 처음에는 미묘했다. 불규칙한 식사, 잊어버린 약, 짐이 된 것 같은 전반적인 느낌.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내 가족이었다. 둘째 날은 더 최악이었다. 민주는 내가 깨어나기도 전에 일찍 출근했다. 유나는 9시쯤 묽은 믹스커피 한 잔과 토스트 반쪽을 들고 나타났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는 말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민준 씨가 중요한 회의 때문에 일찍 나갔어요. 이번 주는 내내 야근할 거래요. 일주일 내내. 내가 되물었다. 아시잖아요. 일이 일이니까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제가 있으니 문제없어요. 문제는 그녀가 정말로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몇 시간씩 자취를 감췄고 나는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안전한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로 방에 갇혀 있었다. 샤워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녀는 내가 화장실에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님도 좀 더 독립적이 되려고 노력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도 움직이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은 많은 말을 했었다. 특히 회복 초기 몇 주 동안은 상당한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도 포함해서. 하지만 유나는 자신에게 편리한 부분만 기억하는 듯했다. 셋째 날, 상황은 나를 신체적으로 아프게 할 만큼 명확해졌다. 오후 2시였고 나는 아침 식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아침 식사라고 해봐야 반쯤 타버린 토스트 한 조각과 며칠은 묵은 듯한 시큼한 오렌지 주스가 전부였다. 나는 가구의 의지에 겨우 부엌으로 향했다. 내가 직접 준비할 만한 것이라도 있을까 하는 희망에서였다. 부엌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지만 냉장고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시큼한 냄새가 나는 우유 약간, 몇 가지 양념, 그리고 맨 안쪽 구석에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난 찌그러진 게 사료캔 하나가 보였다. 나는 조리대에 기댄 채 그 캔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져 내렸다. 내가 냉장고 문을 닫으려던 바로 그때 유나가 들어왔다. 뭐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에는 듣지 못했던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그냥 먹을 것 좀 찾고 있었어. 아침 이후로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내가 말했다. 아침 드렸잖아요. 토스트 반쪽. 유나야. 그리고 그건 5시간 전이었어.
그날 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 속에서 느꼈던 명료함은 그 후 사흘 동안 더욱 강렬해졌다. 그 사흘은 인간의 잔인함에 대한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와도 같았다. 민주는 금요일 아침 강원도에서 열리는 주말 워크숍이라며 집을 나섰다. 물론 유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완벽한 비겁함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기술적으로는 더럽히지 않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외면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 유나는 그가 떠난 직후 사라졌다. 이번 주말엔 약속이 있어요. 그녀는 마치 문제 있는 세입자에게 통보하듯 내 방문 앞에 서서 말했다. 찬장에 시리얼이랑 국 몇 캔 있으니 괜찮으실 거예요. 내가 손을 뻗을 수 없는 높은 선반에 있는 시리얼, 캔따기 없이는 열 수 없는 국,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언제 돌아올 거니? 내가 물었다. 일요일 저녁에요. 아니면 월요일 아침? 그녀는 그 세부 사항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어머님도 정말 독립적으로 되는 법을 배우셔야 해요. 사람들이 24시간 내내 옆에 붙어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녀 뒤로 문이 닫히고 복도를 따라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 후 정적이 흘렀다. 첫날은 고통과 갈증의 안개 속에서 지나갔다. 벽에 의지에 2번이나 부엌해갔지만 냉장고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서랍에서 딱딱한 크래커 몇 개를 찾아내 겨우 버텼다. 엉덩이 통증은 더 심해져 허리 아래까지 뻗어나갔다. 모든 움직임이 고통과의 협상이었다. 둘째 날, 갈증은 절박해졌다. 화장실 수돗물을 마셨지만 민준을 낳고 살았던 낡은 아파트의 녹슨 배관을 떠올리게 하는 쇠맛이 났다. 우리가 고군분투했지만 함께였던 그 힘든 시절이 이제 와서 황금기처럼 느껴지다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셋째 날, 나는 그 개의 사료 캔을 땄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러워져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때 냉장고 깊숙한 곳에 찌그러진 그 캔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유통기한은 작년 10월까지였다. 지금은 3월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 끝을 이용해 캔을 땄다. 끔찍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내 위는 아우성을 쳤다. 작은 숟가락으로 한 입, 그리고 또 한 입. 냄새만큼이나 끔찍한 맛이었지만 단백질이었고 무언가였다. 나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앉아 유통기한이 지난 개 사료를 먹으며 50년 만에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하지만 우는 동안에도 수십 년간 방임과 학대를 기록해온 내 안의 한 부분은 냉정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체계적이다. 이것은 의도적이다. 바로 그때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탈수 증세나 상한 음식을 먹은 탓에 환청을 듣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목소리는 분명 옆집에서 야른 벽을 뚫고 들려왔다.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였다. 저번에 소리 지르는 걸 들었는데 아무도 가서 확인하는 것 같지 않던데. 나는 겨우 옆집과 맞닿은 벽으로 다가가 차가운 석고 벽에 귀를 대었다. 아무래도 이상해. 박 여사. 저 집에 이사온 그 노부인 말이야. 민준 씨 어머니? 며칠째 밖으로 나오는 걸 못 봤어. 이웃. 물론이지.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동안 이웃들은 언제나 결정적인 증인이었다. 그들은 가족들이 숨기려고 애쓰는 패턴을 보는 사람들이었다. 일요일 밤, 유나는 하이힐 소리와 웃음소리를 내며 돌아왔다. 그녀는 소라라는 내가 모르는 여자 목소리의 친구를 데려왔다. 그들은 내 방벽 바로 건너편 거실에 자리를 잡았다. 넌 더현대 호텔에서 했던 브런치를 봤어야 해. 샴페인이 무제한이었고 한강 뷰가 정말 끝내줬어. 인스타에 사진 20장은 올렸을걸. 유나가 떠들고 있었다. 그래서 시어머님은 어떠셨? 다른 여자가 물었다. 아직 회복 중이시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는 유나가 웃었다. 며칠 전 전화통화에서 들었던 그 불쾌한 소리였다. 아, 그분은 괜찮아.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을걸. 원래 좀 드라마틱한 타입이야. 알지? 항상 관심 받고 싶어 하고, 뭐든 불평하고. 집에 모시기 힘들겠다. 세상에, 넌 상상도 못할걸. 유나의 목소리는 마치 관객을 위해 연기하는 것처럼 더 크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민준 씨는 자기 엄마니까 죄책감을 느끼지만 솔직히 소라야, 그건 마치 늙고 까다로운 반려동물을 돌보는 것 같아. 항상 뭔가가 필요하고, 항상 시끄럽고, 항상 모든 걸 제쳐두고 자기를 돌봐주길 기대하지.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그들이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는 자기가 젊었을 때 민준 씨를 도왔다는 이유로 우리가 뭔가 빚이라도 진 것처럼 행동해. 마치 그게 이제 우리를 자기 개인 하녀처럼 부릴 권리라도 주는 것처럼 말이야. 유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는 듯한 소리를 냈다. 솔직히 그분은 동물 취급에 익숙해. 아마 그게 그분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대우일걸. 동물 취급. 그 단어는 유독한 연기처럼 공중에 떠다녔다. 내가 그 아이를 키우고 먹이고 입히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그의 교육과 사업을 위해 내 저축을 쏟아부은 지 50년. 그의 아내는 내가 동물 취급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최악은 그녀의 말이 한 가지는 옳았다는 것이다. 나는 정말로 그렇게 전락해버렸다. 끔찍하네. 소라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드라마를 즐기는 듯한 가십의 기운이 묻어 있었다. 얼마나 더 같이 있어야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2달 더 유나는 드라마틱하게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있어. 아마 그런 노인 요양 시설 같은 곳. 민준 씨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지만 분명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설. 내 돈으로. 내가 벌고, 저축하고, 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쓴 돈으로. 이제 그들은 나를 버려야 할 짐으로 보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뜬 눈으로 지새웠다.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그 고통은 계속되었지만 내 마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35년간 학대 사건을 조사하며 배운 것이 있다. 학대자들은 항상 피해자를 과소평가한다는 것, 그들은 의존이 무력함과 같다고 가정한다. 그들은 나이가 무능함과 같다고 가정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곧 배우게 될 것이었다. 월요일 아침, 누군가 현관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나는 요가와 쇼핑에 대해 중얼거리며 일찍 나갔다. 민주는 미스터리하게 연장된 듯한 워크숍에서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노크 소리가 다시, 이번에는 더 단호하게 울렸다. 나는 목발을 짚고 겨우 문으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엉덩이를 통해 고통의 파도를 보냈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완벽하게 빗어 넘긴 은발과 지적인 검은 눈을 가진 나이든 여성이 보였다. 이웃이었다. 박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저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옆집에 살아요.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해서요. 나는 망설였다. 35년간의 경험은 나에게 신중하고 너무 빨리 믿지 말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잠재적인 동맹을 알아보는 법도 가르쳤다. 나는 문을 열었다. 박선영 씨는 70세에 가까워 보였고 그녀의 주름은 수십 년간의 진정한 미소와 진심 어린 걱정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내 모습을 재빨리 훑었다. 며칠째 입고 있는 잠옷, 빗지 않은 머리, 목발에 심하게 기대고 있는 모습까지.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아 사건. 박선영 선생님이 그 이름을 남기고 떠난 후 그 이름은 내 머릿속에서 희미한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세아, 세아. 그리고 마침내 기억이 떠올랐다. 2010년, 내가 은퇴하기 직전 마지막 해였다. 정수연이라는 이름의 10대 소녀가 몇 년째 위탁가정 제도를 전전하고 있었다. 지독하게 똑똑했지만 사실은 치료받지 못한 트라우마의 증상이었던 행동 문제로 낙인 찍힌 아이였다. 세아네는 그 아이가 만 18세가 되어 시스템 밖으로 쫓겨나기 전 마지막 기회였다. 하지만 세아네는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종류의 위탁 부모임이 드러났다.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수연이는 손목에 멍이 든 채로 내 사무실을 찾아왔고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는 그 사건에 몇 달을 매달려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그때 만났던 분노에 찬 10대 소녀는 끔찍한 환경에 갇힌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해. 박선영 선생님은 그 아이가 이제 노인 인권 전문 변호사가 되었다고 했다. 박 선생님이 약속했던 대로 정확히 오후 2시에 전화벨이 울렸다. 김 여사님, 정수연 변호사입니다. 박선영 선생님께 상황은 전해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전문적이고 성숙했지만 그 억양 어딘가에서 나를 그 축축한 사무실로 데려다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학대자들에 맞서 증언한 후 내 어깨에 기대 울었던 한 10대 소녀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수연아. 내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세상에, 얘야. 정말 너니?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다시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더 부드럽고 개인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제 인생을 구하셨어요. 말 그대로요. 세아네. 만약 어머님께서 그 조사를 끈질기게 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것을 그렇게 꼼꼼하게 기록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결코 그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대학은커녕 법학전문대학원은 꿈도 꾸지 못했겠죠.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네가 잘 지낸다니, 그렇게 성공했다니 정말 기쁘구나. 성공 이상이죠. 저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몇 년간 대형 로펌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자신의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며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단호해졌다. 그리고 박 선생님께 들은 바로는 어머님께는 제가 제공하는 바로 그런 종류의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다음 1시간 동안 통화했다. 수연이는 체계적이었다.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수백 번 던졌던 똑같은 질문들을 이번에는 법적인 각도에서 던졌다. 방임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어떤 패턴을 보았는가? 목격자는 있는가? 재정 및 법률 서류에 접근할 수 있는가? 제가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가 말했다. 어머님, 한 가지 이해하셔야 할 게 있어요. 어머님께서 제게 설명하신 것은 단순한 가족의 방임이 아니에요. 이건 노인 학대이고 범죄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님께서 모르고 계셨을 법적 선택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 우선 어머님의 재정 문제에 대한 위임장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민준이가. 나는 인정했다. 수술을 예약할 때 혹시라도 그 애가 의료비를 내거나 할 일이 생길까봐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넘겨줬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확히 어떤 종류의 위임장인지 아시나요? 지속적인 것인지, 제한적인 것인지, 포괄적인 것인지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 민준이가 모든 서류 작업을 처리했거든. 전화기 저편에서 그녀가 타자를 치는 소리가 들렸다.
괜찮아요. 그건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머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어요. 저를 믿으시나요? 제가 어머님의 법적, 재정적 상황을 완전히 검토하고 어머님 가족과의 역학관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공고를 할 만큼 저를 믿으시나요? 나는 내 사무실에서 떨고 있던 10대 소녀를 생각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의 전문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을 생각했다. 며느리가 나를 버릴 계획을 세우는 동안 내가 개 사료를 먹으며 보냈던 날들을 생각했다. 그래. 나는 완전히 너를 믿는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첫째, 제가 내일 어머님을 뵈러 가겠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동석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완벽합니다. 우리에겐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둘째, 민준 씨의 위임장을 즉시 철회하고 어머님께서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들로 새로운 위임장을 설정할 서류를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어머님께서 정신적으로 온전하시다면요? 그리고 명백히 그러하시죠. 위임장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님의 재산에 대한 영구적인 권리가 없어요. 어머님께서 주신 권리는 다시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무언가, 통제라는 불꽃을 느꼈다. 또 뭐가 있지? 긴급보호 명령을 신청해서 어머님 은행 계좌에 대한 모든 무단 접근을 동결하고 민준 씨가 최근에 했을지도 모르는 모든 거래를 평가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머님의 유언장을 갱신할 양식도 가져갈게요. 내 유언장? 수술 이후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민주는 모든 것을 정리해 둘 완벽한 시기라고 주장했었다. 내가 정확히 무엇에 서명했던 걸까? 수연아, 혹시 민준이가 내가 완전히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내 유언장을 변경했을 수도 있을까? 전화선이 잠시 조용해졌다. 어머님.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단순한 노인 학대가 아니에요. 그건 사기, 어쩌면 형사상 강요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해졌다. 내일, 저희는 지난 6개월 동안 어머님께서 서명하신 모든 서류를 검토할 겁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침대에 앉아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집에 온 이후 처음으로 희망과 비슷한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내 안에서 익숙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수년간 수백 명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적인 마음. 그날 밤 유나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보잘것없는 저녁에 감사하고 늦게 약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체념하지 않았다. 나는 관찰하고 머릿속으로 기록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민주는 수연이가 오기 직전인 화요일 오후에 마침내 돌아왔다. 나는 그가 부엌에서 유나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이 흘렀다. 어젯밤 통화할 때 엄마가 좀 이상했어. 뭔가 꾸미는 것처럼.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유나가 쏘아붙였다. 그 몸으로 뭘 꾸밀 수 있겠어.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든데. 나도 몰라. 그냥 잘 지켜봐. 알았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엄마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문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평생을 바친 후에 나는 마침내 나 자신의 문제를 일으킬 참이었다. 수연이는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정확히 3시에 도착했다. 박선영 선생님이 그녀와 동행했다. 내가 문을 열었을 때 심장이 멎을 뻔했다. 내가 알던 10대 소녀는 가공할 만한 여성으로 변해 있었다. 30대 중반,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고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존재감을 뿜어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내가 이기는 것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만족스러웠지만 예상했던 방식은 아니었다. 목요일 아침, 민준이 출근 준비를 하고 유나가 내 안위를 걱정하는 척하는 아침 루틴을 수행하는 동안 수연이는 법원에서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서류를 제출하고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오전 8시 47분에 확인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모든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연이가 말했다. 철회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계좌는 동결되었으며 법률 서류는 배달 중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40년간 다른 사람들이 학대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운 후 마침내 내 차례가 온 것이었다. 민주는 그날 아침 더 이상 내 돈 한 푼에도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출근했다. 유나는 필라테스 수업에 가면서 내 자금으로 유지해온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오전 10시 30분, 초인종이 울렸다.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든 법원 집행관이었다. 유나 씨 되십니까? 그녀가 문을 열자 물었다. 네, 저인데요. 정수연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법률 서류입니다. 수령 확인을 위해 여기에 서명해 주십시오. 나는 이 모든 것을 내 방에서 들었다. 쉬고 있었지만 사실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닫히고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내가 결코 잊지 못할 소리가 들렸다. 유나가 비명을 질렀다. 민준 씨. 민준 씨, 당장 집으로 와야 해요. 그녀는 5분 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든 채 내 방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셔 있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나는 침대에서 서류를 올려다보며 혼란스러운 척했다. 잘 모르겠구나, 얘야. 무슨 일이니? 철회서예요. 어머님이 민준 씨의 위임장을 철회하셨고 어머님 모든 은행 계좌에 제한 명령이 걸렸어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 내 변호사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구나. 어머님 변호사요? 그녀의 목소리가 마지막 단어에서 갈라졌다. 언제부터 변호사가 있으셨어요? 내가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유나는 분노와 불신으로 떨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완벽한 통제의 가면을 벗은 그녀를 본 것은 처음이었고 그것은 많은 것을 드러냈다. 그 모든 계산된 평정심 아래에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내 돈에 의지해 온잡고 비열한 사람이 있었다. 이러실 순 없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민준 씨는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그는 그냥 도우려고 했을 뿐이에요. 무엇을 도왔는데? 내가 물었다. 지난주에 내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이체하는 걸 도왔니? 내가 서명하는 내용을 완전히 설명하지도 않고 내 유언장을 바꾸는 걸 도왔니? 너희 둘이 비싼 브런치를 먹으러 다니는 동안 내가 개 사료를 먹도록 확실히 하는 걸 도왔니?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개 사료에 대해 수연이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유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건 아니에요. 저희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고? 내가 굶어 죽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내가 동물처럼 느껴지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이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내 친구에게 한 말을 들었거든. 유나야. 동물 취급에 익숙해 기억나니? 그녀는 내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누가 말해줬어요? 그 오지랖 넓은 옆집 아줌마가? 박 선생님은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라 증인이야.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동물 취급받아 마땅하다고 묘사하는 것을 듣는 것은 법원이 노인 학대 사건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종류의 증거란다. 이건 학대가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이에요. 유나야. 내 목소리에서 모든 인내심이 사라졌다. 나는 35년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했어. 나는 학대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확대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록하는지 알아. 그리고 너와 민준이가 나에게 한 짓은 스트레스가 아니었어. 그건 체계적인 잔인함이었어. 민준은 점심시간에 집에 돌아왔다. 전에는 결코 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나는 그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와 복도를 따라 쿵쿵거리며 걸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 그가 내 방문 앞에 나타나며 소리쳤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모든 공동 계좌가 동결됐대요. 아무것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안녕, 아들. 나는 다정하게 말했다. 일은 어땠니? 장난치지 마세요.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가 자신의 격한 반응에 스스로 놀란 듯 잠시 멈칫했다. 죄송해요. 그냥. 엄마,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가요. 앉아라. 나는 다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야기 좀 하자. 그는 유나 옆에 앉았다. 이 집에 온 이후 처음으로 나는 그들의 온전한 주의를 받고 있었다. 민준아, 내가 8살 때 끔찍한 독감에 걸렸던 거 기억나니? 내가 어떻게 사흘 밤낮을 꼬박 세우며 내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고 4시간마다 약을 먹도록 챙겼는지. 네, 하지마. 내가 16살 때 차를 박았을 때 내가 너를 꾸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리비를 내기 위해 2달 동안 추가 근무를 했던 건 기억나니? 엄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 아내가 인스타그램에 브런치 사진을 올리는 동안 내가 유통기한 지난 게 사료를 먹도록 내버려둔 그 지점에 도달하고 싶구나. 뒤따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흘 동안. 너희 둘이 워크숍과 여자들만의 주말을 보내는 동안 사흘 동안 제대로 된 음식 없이 너희 둘을 보며 내가 물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부분이 뭔지 아니? 배고픔이 아니었어. 심지어 굴욕감도 아니었어. 내가 나를 인간 이하로 볼 수 있는 아들을 키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어. 민주는 토할 것 같은 표정이었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알았어. 너희 둘 다 알았어. 단지 신경 쓰지 않았을 뿐이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유나가 소리쳤다. 저희가 어머님을 돌봐드렸잖아요. 식사도 가져다 드렸고요. 너희는 나에게 부스러기를 가져다 줬어. 나를 불편한 반려동물처럼 대했고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나를 정확히 그런 식으로 묘사했지. 나는 수연이가 준비한 법률 서류 사본을 꺼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부여했던 모든 법적 권한에 대한 완전한 철회서다. 이것은 내 모든 금융 계좌에 대한 보호 명령이고 나는 다른 종이를 들어 올렸다. 이것은 내 새 유언장이다. 민준이 서류를 향해 달려들었다. 새 유언장이요? 엄마, 이러실 순 없어요. 할 수 있고, 했어. 박선영 선생님과 정수연 변호사가 이제 내 주된 수혜자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학대적인 가족 상황에서 벗어나는 노인 여성을 위한 쉼터를 설립할 신탁으로 들어갈 거야. 그게 내 유산이다. 유나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민준 씨는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민준이는 내 아들이었지. 내가 바로잡았다.
아들은 아내가 자기 어머니를 동물처럼 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 아들은 어머니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그날 밤 나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내 집, 내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누군가 나의 굴욕을 계획하며 내 몰락을 돌보고 있을 거라는 익숙한 불안감에 무게 없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내 꿈은 악몽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이었다. 계획들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감정적으로 더 복잡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준과 유나가 떠난 후 3주 동안 나는 기묘한 정적의 거품 속에서 살았다. 박 선생님은 매일 찾아와 진짜 음식과 진솔한 대화를 가져다 주었다. 수연이는 오후에 들러 법적 절차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려주고 내가 제대로 자신을 돌보고 있는지 확인했다. 의사 선생님은 방문 진료를 와서 체중 감소, 서서히 치유되는 멍, 몇 주간의 방임이 남긴 신체적 충격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처음으로 내 무릎 수술은 필요한 종류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또한 5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아들을 키웠던 집에서 완전히 혼자였다. 밤이 가장 힘들었다. 민준과 유나를 그리워해서가 아니었다. 내가 민준이었던 그 아이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방과 후에 내 품으로 달려오던 8살 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 어깨에 기대 울었던 10대, 내가 사회복지사 일을 구했을 때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청년. 그 아이는 어느 길목에서 내가 개의 사료를 먹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남자가 되어버렸다. 만남을 제안한 것은 수연이었다. 많은 것을 처리하고 계세요? 그녀는 어느 수요일 오후 마지막 사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형사 고발은 아마 진행될 것이고 민사 소송은 확고합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 제가 보기에 어머님께서는 뭐랄까, 우울해 보이세요. 우울한 게 아니야. 내가 말했다. 그것보다 더 복잡한 무언가야.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나는 민준이 어렸을 때 놀았던 정원을 창밖으로 내다보았다. 나는 여전히 내 기억 속에서 그의 발자국을 볼 수 있었다. 웅덩이 사이를 뛰어다니던 작은 장화. 매년 봄마다 내가 꽃을 심는 것을 도와주던 그의 손, 민준이가 나에게 전화를 해오고 있어. 나는 인정했다. 수연이의 자세가 꼿꼿해졌다. 그가 어머님을 괴롭히고 있나요? 아니, 괴롭힘은 아니야. 내가 물리치료를 받거나 자고 있을 걸 아는 시간에 음성 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겨. 사과, 간청, 설명할 기회를 달라는 부탁.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 둘만 만나자고 하더구나.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수연이는 미간을 찌푸렸다. 김 여사님,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알아. 모든 위험을 알아. 하지만 수연아, 나는 35년간 깨진 가정이 해결책을 찾도록 도왔어. 때로는 한 장을 정말로 닫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야. 정말로 이걸 하고 싶으신 게 확실한가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나는 이걸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안전하게 하죠. 중립적인 공공장소에서. 제가 근처에 있겠지만 필요하지 않으시면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중앙도서관, 내가 일할 때 가족 면담을 위해 수백 번 사용했던 작은 회의실 중 한 곳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 그곳은 중립적이고 공공적이면서도 사적인, 익숙하지만 개인적이지 않은 영역이었다. 민주는 5분 늦게 도착했다. 어렸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항상 불안할 정도로 시간을 잘 지켰다. 지금 그는 겨우 버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체중이 줄었고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입던 정장은 약간 헐렁했다. 잠 못 이룬 밤을 말해주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가 작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나를 보았을 때 그는 마치 내가 정말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멈춰 섰다. 엄마.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그 단어에서 약간 떨렸다. 민주는 내 맞은편에 앉아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린 채 시선을 피했다. 한참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도서관을 오가는 사람들의 희미한 소리, 에어컨의 부드러운 윙윙거림,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진실부터 시작해라.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나는 그가 어렸을 때의 아이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잠시뿐이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길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가 말했다. 처음에는 그냥 유나가 엄마가 집에 계신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저는 너무 바쁘게 일했고 그냥 그녀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더 쉬워 보였어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 것, 내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주먹으로 쥐어졌다. 그게 어떻게 들리는지 알아요. 비겁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 유나는 그녀가 화가 나면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에 대해 화가 나 있었어요. 정확히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데? 우리 일상을 바꿔야 하는 것 때문에요. 우리가 원할 때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것 때문에? 그가 말을 멈췄다. 뭐 때문에, 민준아? 우리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것 때문에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너무 작아서 거의 들을 수 없었다. 적어도 그는 마침내 정직했다. 그리고 돈은? 내가 물었다. 내 계좌에서 돈을 훔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에는 너무 관여하지 않았니?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도둑질이 아니었어요. 그건 합법적인 지출이었어요. 식비, 공과금, 의료비. 강원도 주말 여행의 1,500만 원은 의료비가 아니었지. 우리는 휴식이 필요했어요. 엄마를 돌보는 스트레스가 나를 돌보는 스트레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이 있었다. 민준아, 진짜 스트레스가 뭔지 아니? 내 가족이 너를 사흘 동안 진짜 음식 없이 버려둬서 개 사료를 먹는 거야. 그게 스트레스야. 그는 맞은 것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알았어. 네가 개 사료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몰랐을 수도 있지. 하지만 너는 유나가 나에게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 네가 나를 며칠 동안 혼자 내버려 둔다는 것을 알았어. 네가 내 약이 늦게 도착한다는 것을 알았어. 너는 알았고 모르는 척하기를 선택했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민준아?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나를 정말로 쳐다보았다.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회복해서 다시 엄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만요. 그냥 몇 달만 버티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은? 그 몇 달이 지나는 동안? 그동안은 엄마가 그냥 적응해 주시길 바랐어요. 덜 뭐라고? 덜 도움이 필요하길. 거기 있었다. 내가 유나가 사용하는 것을 들었던 그 단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요약하는 그 단어. 음식, 약, 존엄성에 대한 나의 기본적인 필요가 불합리한 요구인 사람으로, 민준아, 나는 35년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했어. 그 시간 동안 내가 뭘 배웠는지 아니? 그가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 너를 인간 이하로 대할 때, 그것은 너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가장 깊은 상처는 낯선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서 온다는 것을 배웠다.